2014년 8월 광화문에서 열린 가톨릭 순교자 시복 미사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차에서 내려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용호 씨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줬습니다. 교황의 가슴에는 노란 리본도 달려 있었습니다. 앞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란 리본을 떼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교황은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며 거절했지요. 유민 아빠 김용호 씨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을 애도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46일 힘든 단식을 하고 있을 때 한국 모 추기경은 유가족이 양보해야 한다며 박근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나 그러하셨듯 사회적 약자인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위로와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가 베푼 참 사랑과 관용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되새기면서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짝꿍 최승현 편집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 편집장이지만 제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 뭐 저도 외부 미팅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딱 얼굴 볼까 말까요. 사실상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닌가. 함께 촬영함이 기쁨인 걸로.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주간 처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정광훈 목사. 예. 아니 지난주 너무 시끄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광훈 목사가 4월 19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먼저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고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20일 날 주일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1일 날 부산에서 무슨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도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2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24일 날 목요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 정식으로. 네. 사실 우리 대표도 전광훈 오래 봐서 아시지만 말을 사실 100% 그냥 믿을 건 별로 없잖아요. 무조건 검증 들어야 됩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뭐 이상한 말 하나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진짜 하려는 거예요. 출마 선언을.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2017년 대선 때 장성민 씨가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지지한다고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컴퓨터로. 그게 이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돼서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선거법에 따르면 10년간 그러면 대선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피선거권이 박탈된 그렇죠. 거죠. 10년간. 그러면 2028년까지. 그렇죠. 출마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TV만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또 갔습니다. 자유통일당 당사에. 여의도 있나요? 예, 구피풀. 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희망이 전혀 없게 됩니다. 양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도대체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냐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온 정광훈 목사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선을 지키던 게 있었거든요. 자기는 킹이 될 생각이 없다. 킹메이커가 되면 됐지 킹은 될 생각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심경 변화가 있었을까 했는데 지금 이제 국힘과 민주당에 나라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이 섰나 보네요. 뭐 실제로 뒤에서는 국힘 경선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뭐 포석이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보수표를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광훈은. 그러다 보니까는 국힘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떤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극우 보수표가 한 표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재 이제 기울어진 판이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정광훈 목사는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분명 이거 가지고 또 딜을 하겠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제 전광훈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게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었는데 뜬금없이 뉴스엔조이가 회자가 됐어요. 네. 저희 장인어른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전도해야 될 그거긴 한데 갑자기 유튜브를 보다가 뉴스엔조이에 나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또 저희를 언급을 했더라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이미 선거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못 나간다라는 팩트 체크 기사를 썼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국에 있는 독립 언론들이 함께 조직한 한국 독립 언론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팩트 체크 팀을 이제 대선 때 가동을 하는데 저희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은 대선에 못 나간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날 이제 기자회견에 갔는데 맨 처음에 전광훈 목사와 굉장히 악연이 질긴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있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주인공인데 왜 저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방해를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디도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권지현 질문을 난 안 받아요. 매저는 없어요? 네, 뉴스엔조이 안기도 기자입니다. 뉴스엔조이? 네, 뉴스엔조이도 매저는 아니잖아. 계속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만 질문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서 저희를 그렇게 물리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에 나가실 분이 뭐 법적으로 못 나간다 치더라도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혹은 그런 언론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반대해도 얼마든지 질문 더 해주겠다. 네. 이제 그런 실랑이 속에서 세계일보 기자가 저희가 이제 하려던 질문을 했는데 뭐 아주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선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리를 뭐 참 말로 옮기는 게 참담하지만 좀 정리를 잠깐 드리자면 2018년에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되고 1심에서는 사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보석으로 2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2개가 같이 올라갔었는데 정치자금법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공직선거법은 검사가 상고를 안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2018년에는 고등법원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선 2022년이죠.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또 김경재 자유총연맹 전 총재를 지지한다고 막 했다가 그게 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는 됐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의 논리는 뭐냐면 장성민 건은 유죄이긴 한데 고등법원에서 끝났고 그 뒤에 나온 김경재 건은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끝났으니까 대법원이 더 높다. 그러니까 앞에 건 무효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례는요, 헌법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데 내가 왜 선거에 못 나갑니까? 앞에 거는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중앙선관위에서 정리해줄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제가 이제 메이저 언론 드립을 보고 이거 좀 너무했다. 내가 엄중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를. 예,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나는 모르겠고 기자님이 알아서 해라. 뭘 알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또 좀 스무스하기 위해서 그래도 목사님 덕분에 졸지 우리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어요. 뭐 그러다가 진짜 대선 나가냐 했더니 자기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끝까지 간다. 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왜 잡혀가고 탄핵이 됐냐? 민주당 때문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이다. 그 내부에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이 있어서 다 잡혀간 거다.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가 나온 거다. 있는 그대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그건 그거고 메이저 언론은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계속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전 장관하고 또 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친하다던데요? 지금도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친할 거야. 그래도 이 국힘 멤버 중에서는 가장 친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하면서 경선 나오면서 자기는 이제 전광훈이랑은 본지도 오래됐다고 막 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오히려 관계 좋다고 여전히 광화문 집회가 키워준 인사 아니냐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통화를 마쳤는데 어찌됐든 대선은 끝까지 간답니다. 예. 중앙선관위에서 빨리 좀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광훈과의 인연이 근 한 10년 돼 가시지 않나요? 그렇죠. 예. 선거 때마다 기독당 그렇죠. 이제 계속 해왔죠. 커버를 하셨잖아요. 예. 계속 그러잖아요. 된다. 이번에도 원내 진입 가능하다 그러는데 매번 떨어져요.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데 왜 계속 된다고 할까? 근데 이번에도 대선 끝까지 간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 선거가 총선 기준으로는 24년, 20년, 16년. 근데 16년에는 될 뻔했잖아요. 그때 여의도 CCMM 빌딩에서 0에서 2석 뜬 거 보고 그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때. 풍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풍선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바로 그때 또 영상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엄청 그때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됐죠. 몇십만 조회수는. 아니 공당이 왜 저러냐. 맞아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안 됐고. 그때 기독당 아니었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독 자유당과 기독당이 헷갈려갖고 사람들이 표가 부산돼서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쳤으면 한석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기독당 변수였다. 음. 뭐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 메이저 언론 드립을 친 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정광훈 목사한테 직접 들었던 여러 말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딱 한 세 가지가 생각나요. 세 가지. 뉴스엔조이 창간 멤버들은 김일성 추종자들이다. 김일성 추종자. 그리고 뉴스엔조이에 있으면 천국 못 가니 전향하라.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내 밑으로 들어오라. 아, 국회의원 제안을 받으셨다고요? 그럼요. 예. 국회의원 할 생각 없냐고. 어. 제가 그때 한 30대 중반 이즈음에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목사님 좀 어립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김대중도 20대 때부터 했다고. 예. 자유통일당 오라고. 예. 저는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뉴스엔조이에서 한번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화문에서 이러고 있겠죠. 예. 예. 태극기 들고 가자 바벨론. 가자 바벨론 하고 강단에서 있었을. 너무 같다 질문이.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대단하네요. 자기한테 적대적인 언론사의 기자를 영입 제안을 하죠?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흔들리신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예. 김일성 추종자 이거 어떻게 반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대형교회 부자세습 반대하잖아요. 예. 북한의 3대 세습도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북한에도 이 평화, 네. 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겠어요? 인권도 신장돼야 되고. 네. 김일성 3대 세습 반대하시는군요. 그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뉴스엔조이는 세습을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세습 지도를 만든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아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광훈 목사도 세습을 했네요. 그렇죠. 네. 정광훈 목사가 아들한테 이 교회를 세습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깜빵에 가 있을 때 장로들이 이 교회를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장로들이 교회를 먹으려고 했던 그 시도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믿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세습을 하게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전해녹 씨인가요? 성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회도 나가고 며느리 되는 양메리 거기서 통역하지 않나요? 영어 엄청 잘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쪽에 사모님은 반주하시잖아요. 네. 온 가족이. 아주 패밀리 비즈니스. 네. 아무튼 세습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정광훈 이슈 계속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조용히 사그라들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를 자꾸 왜 보도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히 안 되는 건데 열받으면서 눌러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안 된다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연예인이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무슨 말했다 하면 속보로 다 소위 전광훈이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도 검증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받아쓰기, 따옴표 저널리즘이죠. 어뷰징 같아요. 어뷰징.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죠. 조회수도 장사가 되니까 뭐 메이저든 메이저가 아니든 간에 다 받아쓰기 하고 이게 언론의 좀 병폐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빼놓고 그 사람이 말한 것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개혁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앞장서 주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징계를 받아온 기독교 대한 감리회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네. 이동환 목사님이 성소수자 축복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당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출교는 효력이 정지돼 있고 출교 판결을 받기 전에 한 번 재판을 또 받았었어요. 정직 2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2019년에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읽어주고 꽃잎을 뿌려주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성공의 김도래 신부님, 기독교 장로의 임보라 목사님, 그리고 이동환 목사 이렇게 3명이서 가서 했는데 감리교단에서 이거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 재판을 받으셨는데 정직 2년을 받았어요. 확정이 됐어요. 교단에서? 네네. 특히 총회 재판으로 올라갔을 때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변호인들도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방청도 못하게 하고 변호인은 들어가게 해야죠. 변호인이 너무 많으니까 몇 명만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엄청 오래 끌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에 이제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데 2020년 10월에 정직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직 2년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판결을 한 거예요. 1심 그 판결부터 정직이 계산된다고 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재판을 너무 이상하게 했고 문제가 된다 해서 법원에 정직 2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온 1심 판결에서는 각하가 됐어요. 각하. 네. 각하가 됐는데 무슨 이유냐면
이미 정직 2년 기간 지났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종교단체 내부에서 판단해야 될 거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거 이제 사법심사 대상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내용을 아예 볼 것도 없이 그냥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4월 24일 날 서울고등법원이 그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거는 법원이 좀 바로잡아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고등법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아예 각하가 나왔는데 고등법원은 각하될 사유는 아니고 종교단체 내부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하할 사유는 아니다. 라고 더 나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직 판결을 받으면 연회에서 진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그 기간이 빠진다든지 감리사 같은 주요 직책을 임명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권리의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에서 한 거라고 하더라도 판단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는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절차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기사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이게 판결 내용이죠. 그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그러니까 교단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동성애 문제가 교리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게 징계 사유라고 만들어 놨으니 이동환 목사 보기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게 없다.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찬성 및 동조라는 조항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동성애 찬성 및 동조라고 그걸 교리적으로 해석을 그쪽에서 하는데 법원이 그거가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이고요.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찬성이 뭐고 동조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냥 퀴어 축제 궁금해서 들어갔다만 나와도 찬성이냐, 옆에서 같이 기도할 때 손 모으고 있었으면 그게 찬성이냐, 이게 되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처벌하는 건 형법에서도 안 되는 거고 명확성 금지 원칙 뭐 이런 이제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근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제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 성직자가 축복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뭐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교도소에 가셔가지고 전과가 있거나 지금 복역 중인 뭐 살인자든 누가 됐든 그런 분들도 축복하세요. 하물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네. 일반 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축복식을 했다고 그걸 트집 잡아서 목사를 징계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끝나고 이동환 목사님 쪽 소송에 참여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동성애 찬성 및 동조라는 조항이 그 범과로 만든 조항이 2015년인가 교리화 장정 개정할 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조항이 나올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는 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감리회는 입법의회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걸 개정하잖아요. 입법의회 대표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가서 이걸 고칠 때 아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런 정서가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 이 조항이 무슨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같이 논쟁적인 주제도 아니고 그냥 뭐 감리교 분위기 다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리라는 얘기를 넣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교리는 아니거든요. 규정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이라고 해서 교리 파트가 있고 장정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에는 감리회의 교리, 웨슬리 정신부터 해서 뭐 4대 전통, 성서, 이성, 체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장정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뭐 신학대를 어디를 나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감리사를 하려면은 목회를 몇 년 이상 한 무슨 정회원이어야 된다든지 은급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든지 교회를 개척하려면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장정 부분인데 그 장정을 이제 법원이 교리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리교 내에서 확립된 교리처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규정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네. 어떻게 보면 가벼워요. 이 동성애 찬성 동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바꿔서 성적 비행 찬성 동조, 재정 전행 찬성 동조하는 사람을 뭐 제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문구가 가볍고 그 가벼운 거에 비해서 징계 수위는 너무 높다. 네.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출교 판결은 1심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가처분이 1심은 이겼어요. 심지어 감리교 내에서 1심 소송에 대응을 안 했어요. 서면을 제출 안 해서 무변론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 가가지고 2심에서 막 다투는 상황인데 출교는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무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례가 확립이 되면 정직 정도를 법원에서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 줄줄이 다
그렇죠. 정직 정도는 해도 되겠네 이런 가이드라인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동환 목사님 뒤에 나온 분들도 계속 줄줄이 지금 뭐 출교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고 계신데 뭐 남재영 목사님이나 장흥도 목사님, 윤여군 목사님, 윤여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되게 덕망 받는 분들이거든요. 네. 뭐 농촌 사역이랄지 뭐 빈민 사역이랄지 네. 일평생을 그렇게 해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마저도 이 동성애 찬성 반대 이 규정을 가지고 내치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동환 목사님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딱히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었고 지역에서 그냥 잘 지내면서 농촌 목회하시고 그러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던 네네.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환 목사 사건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뒤늦게 생각하시고 했는데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고 3, 40년 같이 목회한 사람인데도 동성애 얘기만 꺼내면 이제 바로 출교시켜버리는 지금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죠. 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죠. 예.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가감없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는 네. 동성애 찬성 매체 또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넘어가는 데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게 참 말이 웃긴 것 같아요. 이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찬성과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여성인 거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탄핵 전국에서 많이 봐왔지만 반동성애를 외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12.7 집회 같은 거 봐서 그분들이 그대로 와서 지금 탄핵 반대하시고 계엄 옹호하고 이렇게 지금 사상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구별해서 보시면서 낯설 수는 있어요. 성소수자를 많이 못 보시고 뭐 주변에 없거나 그렇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뭐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것까지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난 동성애 싫으니까 뭐 저 목사님들도 잘못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완강하고 생각에 틈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기만 한데 계속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뭐 찬성 반대 그런 게 아니라 부당하게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목소리를 계속 내야겠죠. 예전에 반공 사상이 있었다면 이번에 동성애, 반동성애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반공이 다시 나와서 반중, 중공, 예, 혐중, 혐중, 뭐 반공, 종중, 종중. 아,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시죠. 군포에는 여기 감리교회 같은데 네, 또 감리교회입니다. 이런 목사야말로 빨리 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예. 성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예, 군포에 있는 이 교회 목사가 작년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여성 교인을 수십 명을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루밍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공론화된 지가 1년이 넘은 사건인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기 계속 결백하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보석을 청구를 하고 있어야 보석을 청구해야 된 이유가 자기가 나와서 재판과 관련된 증거들도 좀 직접 보면서 대응도 해야 되고 방어권 차원에서 아마 그러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군포가 사실 동네가 굉장히 좁거든요. 군포는 되게 작은 동네인데 피해자들 교인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보석이 청구가 인용이 되면 나왔을 때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역 여성단체들과 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감리교 성폭력상담센터 이런 곳에서 탄원서도 써서 내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공판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김 목사의 아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증언을 약 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 넘는데 네. 그게 다 피해자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성범죄 저지르는 목사들의 공통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피해자들을 심신을 조종한다는 데 있잖아요. 네. 심리적 지배를 한다는 데 있는데 김 목사가 교회 안에 하늘의 별이라는 조직을 운영했다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별이 뭐예요? 하늘의 별이 그 교회 내에서의 또 이 코어 그룹만을 지칭하는 일종의 서클 같은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김 목사 쪽에서 만든 성령 10계명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 10계명에 의해서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할 때,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다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그런 실제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고 해요. 와, 그 삶의 모든 전반의 영역을 다 지배한 거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조종 상태, 지배 상태가 되니까 성폭력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 성령 10계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가 집어넣은 문구겠죠. 너희 모두는 모든 삶에서의 중요한 결정들을 너희 각자가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에게 허락한 너희의 평생의 지도자인 나, 김 목사, 그에게 나 성령의 마음을 허락한 나 성령의 뜻에 의하여 너희의 모든 결정들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면 사이비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이게 정통 교단 교리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 감리에 그러니까 공교단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에 있다 하더라도 교단 내에서 다른 목사들과 교류하지 않고 자기 개교에만 딱 신경 쓰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교회 간판은 정통성 때문에 걸어놓는 거고, 뭐 이상한 군소교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의심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교, 백석 이런 데 이제 간판 걸어놓으면 의심을 안 하잖아요. 이분들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교단이 나서야 됩니다. 동성애 찬성 반대할 때가 아니라 네. 이런 사람들을 빨리 드러내야 돼요. 치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은 아직인가요? 아직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이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제 피해자들이 그 교회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전히 가해자, 특히 가해자의 아내가 또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좀 많이 덜어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너무 참담한 수준의 증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온 기사만 봐도 사실 굉장히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사에 나온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피해자들이 뭐 목사와 내연 관계였다, 아니면 뭐 딸처럼 돌봐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했다, 애교를 부렸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저희가 근데 어느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제 나오는 가해자들의 변명이잖아요. 와, 어떻게 벗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연 관계였다, 네. 꼬리를 쳤다, 야, 꽃뱀 얘기도 있고, 꽃뱀, 여기는 없지만 보통 이제 그렇죠. 나오는 예. 신천지 얘기도 있고. 신천지.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도 보도해 주시죠. 네, 여기도 이제 감리경기위원회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판결이 확정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 목사가 지금 은퇴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은퇴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이미 은퇴를 하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퇴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기사를 쓰겠지만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불법 촬영을 한 목사가 있는데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감리교, 거기도 감리교 목사거든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감리교. 예. 예, 근데 감리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연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이거 문제 제기를 해서, 이미 은퇴한 목사라 징계가 안 되면 응급 수령하는 거라도 제한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장정 규정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하는 논리가, 사실 그 목사는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 못 받는 건 상관없는데 연금은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모님은 생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취지로 응급 수급도 그냥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저지른 사람들한테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은퇴 얼마 안 남은 목사들, 성소수자 축복 기도했다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온정주의가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더 신경 써야지. 이거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주제들이 좀 많이 무겁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저희 뉴스엔조이가 주로 이런 사안들을 다루거든요.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심적으로 피폐하지 않게끔 네. 예, 잘 붙들어 내시고. 네, 저희 뉴스엔조이가 유튜브에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힘을 쏟지 않다 보니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만 명. 박수 치시죠. 저희 열심히 발로 뛰는 저희 뉴스엔조이를 지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쌍따봉. 그리고 저희 5만 돌파하면 저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피선거권 있어요? 뭐 한번 떼보겠습니다. 있는지. 예. 이번 주에는 좀 무거운 소식들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좀 발견 소식 네. 있으면 앞으로 또 저희 발굴해서 네. 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처치독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엔조이는 대형 교회들의 각종 비리와 목사들의 성범죄, 혐오 설교 등
한국교회 권력의 병폐를 들춰내는 보도로 이름을 알린 교계 전문 언론으로 상당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사가 난장판이 된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다룬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권력의 병폐를 들춰내는 보도로 이름을 알린 교계 전문 언론으로 상당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문구는 지금처럼 잘 해달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일부 보수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뉴스앤조이를 반기독교 언론으로 결의하거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눈 감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비판하고 교회 개혁을 외치니 싫고 부담돼서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죠. 그런다고 흔들리거나 움츠러들 뉴스앤조이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 권력의 병폐를 들춰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